한반도 평화경제포럼. 네, 1부 학술 세미나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허지연입니다. 학술 세미나 열기가 식기 이전에 이 분위기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학술 세미나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다면 2부 토크쇼는 재미와 감동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이 주관하는 신한반도 체제, 공간 확장과 삶의 변화, 응답하라 신한반도 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 2부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크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낯익은 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 궁금함을 이분이 풀어주실 겁니다. 응답하라 신한반도 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 토크쇼 사회자, 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 김재현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이사장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답하라 신한반도 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의 사회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 우리 대한민국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자, 2년 전이죠. 평창 올림픽 감동의 스토리를 엮어냈고 또 국민을 하나로 뭉쳐냈습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힘이죠. 각본 없는 드라마,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올림픽 대제전이 기억이 납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우리 스포츠가 평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감동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응답하라 신한반도 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레전드들과 함께 그 경험과 감동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은 남북 단일팀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자,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지금 온라인 시청자에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자, 네.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네. 네. 자, 스포츠로 만들어가는 평화, 신한반도의 이야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크쇼의 패널 분들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스포츠의 레전드들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우리 모든 분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핑퐁 외교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시죠. 또 IOC 선수위원이신
유승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한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 뒤에 공은 없다가 아니라 오늘은 내 뒤에 분단은 없답니다. 사단법인 한국축구국가대표 이사장이시죠. 그리고 사단법인 김병지 스포츠문화진흥원의 김병지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김 이사장님부터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앉아주시겠습니다. 좀 전에 내 뒤에 공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살면서 게임 하다 보니까 내 뒤에 공은 많더라고요. 오늘 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병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종목하면 또 이 종목을 뺄 수가 없죠. 씨름. 자,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기념 원코리아 천하장사 한국 씨름의 레전드 우리 용인대학교 격기지도학과 이태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또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어딜 가든지 이 몸에서는 안 지는 천하장사 이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만남에서 이별까지 가장 최근 단일팀이 구성되었던 종목입니다. 2019년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의 조영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세계선수권대 남북 단일팀 감독을 맡았던 조영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실 분은 스포츠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평소 때 존경해 주신 분인데요. 남북을 말로 언어로 잇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의 정도상 부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부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도상입니다. 그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니 제가 좀 외소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분들께서 남북 스포츠 교류에 관한 어떤 좋은 경험과 또 기대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자, 너무 기대가 큰데요. 먼저 오늘 주제가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인데 제가 스포츠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신한반도 체제 하면 제일 먼저 남북 단일팀과 또 남북 스포츠 교류, 이 남북 스포츠 교류가 생각나는데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참 감동적이었죠. 자, 동계올림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 팀들도 있었죠. 정말이지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을 계기로 서울과 강릉의 남북예술단 공연, 또 평양에서 벌어진 문화공연, 남북 정상회담까지 스포츠가 그리고 올림픽이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이신 유승민 위원께서 지금 자리를 함께 계신데 올림픽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하고도 거의 뭐 9개월, 2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진짜 제가 제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그 탁구 종목이 첫 정식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 올림픽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네네. 키운 지 30년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IOC 위원으로서
네, 그때 당시엔 저 혼자밖에 없어서 맞아요. 뭐 외롭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찼고요. 특히 선수촌장을 맡으면서 네. 동계 선수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네. 동계올림픽이 주는 매력에 대해서도 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는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돼서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 때부터 제가 로잔에 같이 가서 네. 함께 협의도 하고 또 그 개막전 스웨덴이랑 대회 할 때 시합을 할 때도 현장에서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때 그 감동은 사실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그 선수들의 어떤 그런 투혼을 보여준 그 모습, 특히 대회 결과는 0대8로 졌어요. 0대8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관중들이 마지막까지 기립박수를 쳐주는, 그리고 그때 와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토마스 박 IOC 위원장님도 끝까지 격려를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지금 해외 어떤 컨퍼런스를 가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발표를 합니다. 예. 그때 그 감동을 느꼈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체육인으로서 자긍심과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오늘 이 포럼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우리 유승민 위원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 탁구 영웅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탁구 단일팀으로 제 기억으로 91년도에 현정아 이분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스토리를 담았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2012년도에 코리아라는 그런 영화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 탁구 주제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 김병지 회장님, 네. 저한테 우리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김병지 선수 또 꽁 TV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활동이 아주 많으신데 그때 그 코리아 영화 보셨습니까? 기억에 잘 없는데 감동적이었죠. 네. 저는 실제로 이제 88년 올림픽을 봤었으니까 그 느낌 그대로가 아니었을까. 네네.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아마 기적을 만드는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태현 교수님은 그때 탁구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셨는지? 예,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봤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서로 간에 다른 같은 민족이지만은 다른 생활권에서 생활했던 그 다툼, 이 다툼으로 인해서의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스포츠라는 경기장 안에서의 화합이 선수로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화해와 서로의 이해 속에 스포츠로서 승리까지 가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의 그 감동 내용이 저는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짜릿한 한 승부를 느꼈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하지원 씨였던가?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정도상 부이사장님, 저 코리아 영화를 보면 이제 현정아 선수 역할을 한 분이 이제 하지원 그 영화 배우였는데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파이팅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남북의 그 스포츠 언어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파이팅 뭐 이런 패스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북한에서도 외래어를 쓰는지.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화이팅이란 용어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만 쓰는 용어죠, 영어고. 저는 뭐 현정화 선수의 특유의 그 얇고 가늘은 화이팅 그 소리가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네. 뭐 북한에서는 화이팅이란 말을 거의 안 쓰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유인 또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탁구 라켓을 판때기라고 하고 네. 또 서비스는 이제 서브 넣는 거죠. 서비스는 쳐넣기 네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유튜브를 우리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께는 미스 미네랄 스포츠 마사지 크림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탁구 용어 중에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서브를 넣는 스카이 서브 기술은 북한에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번 답을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세요. 자, 네네. 우리나라는 예. 뭐 되게 이렇게 영어 기반의 스포츠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영어 기반의 스포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마 전부 다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카이가 이제 하늘이고 이게 서브가 쳐넣기니까 그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던져서 쳐넣기. 아, 하늘에다가 던져 쳐넣기. 쳐넣기라고 그럼 얘기를 합니다. 서브 작전을 던져 쳐넣기 이래야 되네요. 서비스 자체가 쳐넣기니까요. 아, 예. 이제 스카이 서브는 허공에다 공을 던져서 네네. 쳐넣는다. 던져 쳐넣기.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유 의원님 혹시 탁구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남북한의 탁구 용어 좀 차이 있는 것 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런 예, 이런 예. 거 기본적인 거 외에는 저도 많이 이렇게 아. 들어본 적 없고 뭐 저희가 드라이브라는 기술은 그건 걸어치기, 아, 걸어치기. 뭐 때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바뀌고요. 네네.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조금 저도 신기한 부분들이 좀 아. 있었는데 네. 그 예를 들면 뭐 저 여자 선배가 계시는데 여자 선배 그 남편이 탁구 선수인데 예. 그 북한 선수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 선수의 세대주는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세대주가 뭐지? 세대주는 우리 세대주인데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 남편을 보통 이렇게 세대주라고 이렇게 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일상 대화에서 오히려 더 생소한 단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우리 저 정도선 뒤에 부위원장님, 지금 화면에 네. 나와 있는데요. 네, 뭐 리시브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뭐 스매시 이런 탁구 용어를 우리는 예, 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화면에 보면은 예. 아, 맞네요. 드라이브가 걸어치기로 되어 있네요. 뭐 스매싱, 때려치기. 찾아야 되는 예, 요 뒤에 나와 있어요. 리시브는 받아치기. 아, 네트는 뭐라고 할까요? 네트. 오, 우리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그립. 손잡이. 예, 채잡기. 아, 채잡기. 채잡기. 근데 제가 그 북한 선수랑 같이 그 복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저랑 북한 선수랑 같이 네. 복식을 한 적이 있어요.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걸 알아들어요 다. 아, 영어를 그냥 알아듣는데 알아듣긴 알았는데 쓰는 거는 자기네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우리 그 유일하게 지금 또 우리 남북 최근에 단일팀의 감독으로 우리 또 이제 지도를 하셨던 이제 우리 감독님으로서 그 핸드볼 어떻습니까? 좀 용어가 좀 핸드볼도 마찬가지로 예. 용어가 완전히 틀리죠. 저희는 이제 원어인 영어를 쓰는데 이제 북측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호칭을 이제 북한 남한이라고도 못 쓰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칭을 이제 북측 남측 이렇게 이제 불렀었고 아, 예. 이제 핸드볼에서의 어떤 그런 전문 용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원어인 패스, 캐치, 슛, 득점, 골 이렇게 하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패스를 연결, 아. 그리고 캐치를 연결 잡기, 아. 그리고 골을 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틀리니까 예. 이제 못 알아듣죠. 그리고 이제 이게 훈련을 시킬 때 이게 제가 이제 좀 처음에 첫날이구나. 첫날 훈련을 하는데 북측 선수한테 패스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못 알아듣고 막 이게 저기 뭐랄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봤더니 못 알아들었던 거죠. 제가 패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북측에서 쓴 용어를 수첩에다 다 적어가지고 북측 선수들 지도할 때는 이제 북측에서 쓰는 말로 이제 지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북측 그 북한 선수들이 몇 명이 이제 왔었습니까? 총 선수가 이제 20명으로 구성했는데 저희 이제 남한 선수들이 16명이 구성되어 네네. 있었고 이제 북한 선수들이 4명으로 해서 우리 남북 단일팀만 20명으로 엔트리가 구성됐고 나머지 다른 팀들은 이제 18명으로 해서 우리 그 남북 단일팀만 좀 특별하게 선수단을 인원을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아, 예. 부의사님 혹시 또 재미난 또 아니 뭐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국호의 문제인데요.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어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의 국호를 이어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드러내는 국호는 크게 고구려, 고려, 조선,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남코리아, 북코리아로 부르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중립적인 용어로 코리아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죠. 네. 자, 탁구에 대해서 또 우리 유 의원님 자리를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탁구협회 또 회장을 연임을 하셨습니다. 북한 탁구 선수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제대회, 그래 타 종목에 비해서 탁구 종목은 굉장히 국제대회를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북한 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국제 경쟁력이나 아니면 대회 경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어떤 그런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전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는 뭐 다소 조금 떨어지긴 한데요.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서 북한 선수들이 오랜만에 대회를 나와도 북한 선수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대회를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얻지 못해서 사실은 뭐 100위권 밖에 있는 선수도 있고 랭킹이 있다 없어진 선수도 있는데 그 실력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꼭 북한 선수 오랜만에 나오면 그 예선전에 우리나라 선수 밑으로 들어와요. 굉장히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경험만 더 쌓으면 훨씬 네, 잘할 수 경험만 있나요? 더 쌓으면 훨씬 더 좋은데 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본기는 탄탄하지만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죠. 유 의원님 그 2018년도에 우리 코리아 오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의 장우진 선수하고 북한의 차유심 선수가 우승 스토리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그 좀 혹시 뭐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신지? 사실 이게 되게 설명이 되게 긴데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2018년도 5월에 저희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이어진 게 그 스웨덴 함스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거기서 깜짝 단일팀을 저희가 이뤘었어요. 여자 선수들. 그래서 8강전에 북한이 또 예선을 통과해서 저희 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8강에서 시합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단일팀을 갑자기 엮자라는 제안을 해서 깜짝 단일팀이 돼서 4강에 진출해서 일본이랑 이제 붙은 케이스인데 그거를 이어서 바로 7월에 코리아 오픈이 있었는데요. 코리아 오픈 엔트리가 다 마감된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전에 오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국제연맹에서 부랴부랴 이거 이사를 준비를 했고 진짜 1시간 연습을 하고 차효심, 장우진 선수가 제가 중국 선수 다 넣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혼합복식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 대회도 1등을 하고 그래서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IOC에서도 왜 탁구는 단일팀 안 하냐. 그게 혼합복식 쪽가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할 정도로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는데 그게 복식이라는 건 호흡이 맞아서 용어도 틀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 민족기는 연습 그 이상의 어떤 통하는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딱 1시간 맞춰보고 국제대회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기적이네, 기적. 모든 관중들이 4천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주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종목별로 교류를 하고 서로 기술도 좀 교류도 하고 기본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러면서 경륜도 쌓고 이러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축구의 레전드 내 뒤에 공은 없다. 내 뒤에 분단은 없다. 우리 김병지 이사장님. 축구하면 북한의 그 여자 축구팀이 굉장히 잘하는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우리 여자 축구 평소 때 이래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북한에? 그런 거 좀 이제 월드컵 나가면 우승할 수 있는 팀 월드컵.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여자 축구가 제일 먼저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북한 여자가 잘하니까 중국 여자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잘하고 일본도 따라가고 있어요. 일단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북한 여자 축구가 잘해주니까 이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 축구가 사실은 또 힘을 받아서 가고 있지 않나. 그 평행선을 또 맞춰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이 좀 탑에 가니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도 좀 저변을 만들고 또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대한민국 여자 축구도 세계 무대에 빨리 올라갔던
과정이 시작이 그랬던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 여자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소연. 뭐 지소연부터 해가지고 지금 또 뭐 네. 저기 영국에 진출해 있고 네. 국제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좋은 호평들이 네. 저 북한 여자 축구가 아시아의 어떤 그런 강국으로 면모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네. 일본, 대한민국까지 이제 함께 네. 이제 그렇게 형성돼서 가는데 그 축구는 그런 게 있어요. 유럽 축구 잘하고 남미 축구 잘하잖아요. 예. 그 아시아도 잘하려면 아시아에 진짜 잘하는 독보적인 팀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 팀의 수준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여자 축구 쪽에서 만들어졌고 아시아권 남자 축구 쪽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느 한 팀이 세계적인 팀이 된다라면 옆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여자 축구 잘해주고 또 남자 축구는 대한민국이 잘해서 또 북한 축구가 함께 또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 정대세 선수 어, 예전에 저와 함께 우리 그때 어, 일본에도 그쵸. 갔었잖아요, 그죠? 이제 예. 정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 그 위에 때가 이제 대한민국이었고 네. 뭐 또 북한하고 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네. 한국하고 먼저 인연을 맺었던 건 일본에 축구를 해가지고 네. 북한 국가대표로 이제 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와서 이제 선수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이 스포츠는 뭐 정치나 이런 거하고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들이 그렇죠. 그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순수한 어떤 그 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참 존중을 하고 이 리스펙트하는 게 그런 게 먼저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 경제보다도 스포츠가 먼저 뭐 북한하고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정대세 선수가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네. 그 뒤에 또 뭐 국적은 북한이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선수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번에 네. K2 리그에서 네. 그 득점왕과 MVP 3관왕했던 오. 이름이 안용준이었나? 네.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 야, 이제 뭐 좀 먼 미래는 서로 스포츠 교류, 축구 종목 간에 교류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또 북한 선수가 뛰고 이러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분단 그걸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참 좋겠다, 그죠? 네. 근데 아까 저기 말씀하셨을 때 네. 그 용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순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재미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축구 쪽에? 축구 네. 때문에. 아 예. 저희들이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경기도 행사를 저희들 임진각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자 축구 선수를 한 명 초대했었는데 네. 이분이 20살 때까지 평양에서 네. 그 축구팀이 있다가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북한에서 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면 한국을 응원한대요. 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면 중국을 응원한대요. 아.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축구를 월드컵 때 우리나라 걸 다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거를. 네. 근데 이제 황선홍 선배가 와 있었거든요. 저쪽에. 그러면서 저 선수 아냐고 네. 황선홍 선수라고 그래. 저 아저씨 안다고. 자자시. 네, 저 아저씨 안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순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선홍이가 기억하는 게 머리를 다쳤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군대 통원을 했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월드컵 때. 예, 그때 그 여자 선수 이름이 김현송이었어요. 가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 깨졌던 사람이라고. 근데 순화시켰다 그러잖아요. 약간 좀 비슷하네요. 머리 다쳤다 뭐 이렇게 되는데 대가리 다쳤다도 안 해요. 대가리 깨졌던 아저씨라고 선수였다고. 근데 이거 순화시킨 거 맞나요 이게? 저 이게 궁금했어요. 부위원장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좀. 머리를 대가리란 말로 많이 씁니다. 대가리를 많이 쓰고 아까 정대세 선수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축구는 희한하게 국적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정대세 선수는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일본의 조선대를 나오면서 북한 축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축구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니까 북한 축구 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양해 공문을 보내요. 이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으니 니네 양해해 줄래? 그러자 대한축구협회에서 양해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북한 대표가 돼요. 근데 이제 독일에도 독일의 가나의 보아탱인가는 선수가 흑인 선수잖아요. 예. 이 친구가 독일 국가대표가 되는데 국적은 가나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 소속의 선수가 그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타국적을 가진 사람도 될 수가 있어. 이게 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는 제가 존경하는 선수 중에 디디에 드록바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나라가 내전 상태, 전쟁 상태에 있을 때 드록바가 자기 나라가 아주 호소를 합니다. 전쟁을 멈춰달라고. 야. 그러자 실제로 전쟁을 멈춰요. 그러니까 예. 축구 선수 하나가 자기 나라에 가서 강력한 호소하니까 전쟁을 멈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축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주 선수 옛날부터 많이 존경하는데 실제로 존경을 했어요. 예. 골 넣는 골키퍼잖아요. 네네. 다른 건 뭐 몰라도 골을 넣어 상대방 진영까지 들어가서 최초로 골을 넣은 프로축구 선수니까. 근데 그 축구는 전 세계의 언어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남북 축구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스위스 월드컵 국가대표 중에 평양 번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제도 인민군 출신이어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일본하고 축구를 하러 갈 때 이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기어이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갔다 왔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첫 국가대표가 사실은 남북 단일팀이었던 거죠. 그랬네요. 예. 네. 그 스토리가 좀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현해탄을 건너고 뭐. 예, 예.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가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자 당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러면 홈 경기도 일본 가서 하겠다. 만약 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축구협회와 대표단이 지게 되면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 죽겠다는 각서를 쓰고 갑니다. 실제로 각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일본 갔을 때 경기하면서 저희들 먼저 먹었을 때 예. 저희들은 이제 지게 되면 예. 다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저희들 그냥 얘기를 해요. 일본한테 만약 일본 원정 가서 지게 되면 야 현해탄 못 건너온다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게 예전 선배님들부터 맞아요. 계속 내려오면서 네. 전해 내려오는 대한민국 네. 축구 대표팀의 첫 번째 각서가 일본한테 지면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 죽겠다는 각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단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찐짜야를 뭐 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정도성 부회장님 지금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어제 이 상품을 준비했는데 혹시 그 퀴즈 좀 하나 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축구에서 많은 반칙 중에 핸들링 반칙이 있습니다. 핸들링 반칙. 북한에서는 핸들링 반칙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아, 핸들링 반칙을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자,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께는 20홀스 10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보다 원래 우리 꽁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병재 회장님이 더 잘하시는데 저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정답은 손치기입니다. 손 다치기. 손 다치기. 네네. 손 다치기가 핸들링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같은 민족이고 이런데 이제 다른 이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이 이렇게 좀 오래 떨어져서 있는데 표현이 그래서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태연 하면 천하장사 뭐 그냥 자동으로 붙죠. 그죠? 씨름 말씀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씨름계의 전설이라고 통하고 모래판의 황태자라고 선수실에 불리셨는데 지금은 용인대에서 학생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네, 용인대학교에서 강단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현 교수님 2019년 11월 26일 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 씨름계에 역사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 13차 무형 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으로 해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현장에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운 좋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 좀 스토리 그 과정 굉장히 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과정이 처음에는 2013년도에 남북이 공동으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어 가지고 이 남한에서 우리 측에서 남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5년도에 북측에서 먼저 등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를 뒤에 듣고 발빨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만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야. 등재시킨 후에도 네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이게 등재가 안 되고 보충하라는 재등재를 받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2018년도 12월에 남북한이 씨름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공동 주제인데 이것을 같이 씨름으로 남북한 공동 주제라면 어떻게 했냐는 이 외교부와 이 문화재청의 요청과 북한에서도 그거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예. 2018년 12월 26일 날 사상 첫 유네스코의 남북 공동이라는 등재의 아래 씨름이 등재가 되었죠. 네. 그때 감동은 이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기분이 좋을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예. 실감했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막 환희가 확 차는데 네. 이 그곳에 계셨던 외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축하한다고 악수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도 눈이 좀 띄는가 봐요, 몸이. 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등치면서 축하한다. 계속 그 얘기만 들었고요. 예. 실제로 거기서 이제 북한 담당자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면서 저한테 이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길래 난 또 중요한 거 물어본 줄 알았어요. 예. 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만은 실례지만 몇 킬로 나가십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씨름 선수들이 이 100kg 넘는 사람들이 드물답니다. 많은 게 한 80kg에서 90kg.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kg를 넘어가니까 좀 많이 넘어가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큰 사람들 보면은 좀 신기해하고 씨름에 대한 남북 공동 등재가 된 거에 대해서 같이 악수하고 좀 더 발전이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축하만 하고 왔습니다. 네. 그 평소 때 씨름의 세계화 알리려고 막 미국 LA 뭐 이래 다니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더욱 더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씨름이 세계에 널리 보급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근데 네. 그것은 곧 우리나라와 남한과 북한의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함께 우리 씨름을 이제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아까 그 좀 전에 그 북측 관계자가 몸을 보더니만 뭐 몸무게 얘기도 했는데 우리도 한 7, 80년도만 해도 그 100kg 이상 선수들은 많지가 않았죠, 그죠? 그렇죠. 이 80년대 이제 프로 민속 씨름 1세대 이만기 이제 초대 천양사가 그때 당시가 93kg였습니다. 100kg. 한라급을 하면서 100kg 이래. 네, 한라급 100kg 넘어가면서 네. 그때 가장 많이 나갔던 선배님이 이봉훈 선배님이 120kg의 고구였죠. 네네. 근데 지금은 백두급이 이제 체급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씨름협회 규정이 140kg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한때는 200kg 넘는 선수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씨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체중 제한을 둔 거고 현재는 140kg 이제 이하로 지원짓고 있습니다.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예. 그 남과 우리 북 씨름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세빈이 보면은 예. 이제 먼저 이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삿바의 매듭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다리 삿바 고에서부터 몸에 타이트하게 매는데 네. 북쪽에서는 좀 이 삿바 전체를 느슨하게 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장도 저희들은 그 느슨하게 매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요 기준은 없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근데 우리는 단단하게 매고 그걸 또 안으로 움켜쥐려고 막 삿바 싸움을 굉장히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릎 네. 꿇고 앉는 순간 이제 삿바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서로의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여건에서 우리는 경기화로 조금 더 이제 이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경기화에 좀 가까워지게 됐고요. 거기는 이제 상업화다 보다가도 이제 놀이로서 이제 발전이 더 된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거는 어떤 또 차이가 또 있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기술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명칭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언어가. 네, 언어가 네. 이제 뭐 보통 비슷한 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왼배지기, 궁둥배지기 기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러한 형태의 기술을 궁둥배지 기술하고 이제 묶어서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밧다리 걸기, 상대방 다리를 바깥에서 건다 해서 밧다리 걸인데 네. 북쪽에서는 그걸 빗장수라고 부릅니다. 아, 빗장거리 수라고 하는데 빗장수, 우리나라 수. 빗장거리는 또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앞무릎치기는 앞뼘수, 옛날 저희 아버지 때의 어른들이 앞뼘 때리라 하는 말이 네. 북한에서 그를 그대로 앞뼘수라고 이제 기술 용어를 사용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몇 가지만 빼고 거의 90%가 기술이 다 알아듣고 이해들을 만한 기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씨름이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문화 유산이다 보니까 그죠? 다른 종목에 비해 갖고 외래어가 작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소통에 네.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그죠? 네, 대부분이 다 이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도 되어 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씨름을 만약에 세계화를 시킨다. 그럼 이 세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좀 뭔가 필요한 거라든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실 것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씨름을 조금 더 이제 공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삿바 잡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씨름 교육 사업으로 외국에 나가서 일단 보여주고 같이 놀이로서 행하면서 놀면서 그 문화에 대해 흡수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는 제가 생각에 가장 첫 번째가 즐길 거리거든요.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는 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경기화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계 대회를 만들고 씨름은 또 유달리 이 씨름의 이 판을 보면요 웃음과 먹거리와 화합이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씨름은 항상 이 먹거리 먹자 즐기자 반갑다 소 하나 잡고 돼지 잡고 그렇죠. 뭐 네, 장사과는 말잔치죠, 그소 그죠? 잡고 동네 잔치라고 이렇게 네. 웃음과 먹거리와 화합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와 같이 한다면은 더 좋은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저는 네.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뭐 K-팝 또 있지만 또 K-푸드 네. 이제 K-스포츠까지 이렇게 펼쳐나가면 좋겠네요. 우리 김병재 회장님, 예. 보통 브랜드화 시키잖아요. 네네. 일단 삿바부터 나이키나 아디다스 만드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프로스펙스 글로벌하게. 네네, 글로벌하게. 우리 김병재 회장님 한 말씀, 이렇게 놀이 이런 누구나가 쉽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요즘 축구가 그 유소년들이 학교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좀 클럽화로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문화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일단 공 하나 사주잖아요. 근데 공 하나 사주면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게 제일 편해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또 요즘 문화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 축구를 참 많이 좋아해요. 이 커뮤니티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스포츠 산업 이렇게 또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축구화를 만들면 선수들이 제일 많이 신었어요. 네.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를 선수들은 스폰 받아서 공짜로 신지만 네. 실제로 소비를 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아, 근데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실험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팬티 메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소비성이 가는 아이들이 먼저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인기가 있어지고 네. 그 인기 있어지면 결국 연봉이 올라가고 네. 이런 건데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실험 선수가
우리 프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참 연봉도 많이 받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저변을 먼저 또 깔 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유혜님, 저 우리 탁구도 좀 뭡니까 요즘 마을 동네 곳곳마다 탁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동호인들도 많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많이 탁구가 활성화돼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죠. 뭐 탁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돼서요. 코치 구인난이 많이 생겨요. 아 오히려 그만큼 지도자들이 이제 부족하다. 엘리트 체육 이제 아. 수가 줄면서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는 진짜 탁구장 생각하시면 그냥 지하에 쾌쾌한 냄새 나고 샤워 시설도 갖추지 않고 그냥 탁구만 치고 나오는 데였는데 네. 요즘에는 샤워 시설부터 해서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아. 탁구를 어떻게 하면 즐기고 전문화된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유소년부터 다양한 연령대 이제 노년층까지도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요즘 이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 관계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위 경쟁에 있어가지고 참 그 만족감을 많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몇 등일까? 우리나라. 그 동호회들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제 전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경기도권에서 내가 한 200위야. 아마추어인데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그렇게 순위를 해가지고 예. 전국의 그 랭킹들을 본인이 네. 해주게 되면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회장님 되시잖아요. 네. 그건 뭐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왜냐면 아, 야구 벌써 하고 같은 있구나. 예.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타율부터 해서 몇 타수 네. 몇 안타 다 나오는데 탁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작년에 그런 디비전 사업이나 국책 사업 따내면서 그걸 데이터화를 좀 시켜야지 이제 정립이 될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저희가 아마 지금 어떤 학교랑 아니면 그 업체랑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잘 정리가 되고 또 시스템 되고 이러면 참 그런 어떤 선진화된 어떤 인프라를 북한에도 좀 알려주고 같이 교류하고 이러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참 많이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 이태현 교수님께 한 말씀 더 질문하겠는데요. 네네. 우리 천하장사 그죠? 우리나라의 천하장사 씨름대처럼 북한에서 보니까 대황소상 전국 민속 씨름 경기가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 대황소상 전국 민속 씨름 경기도 우승 선수에게 뭐 대황소 이 대황소라는 거는 느낌으로 뭐 큰 황소 네. 맞죠, 그죠? 네. 예, 이 큰 황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저 정도상 부이사장님 그 우리 씨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대황소가 큰 황소라고 하는데 이 황소를 준다라는 게 어떤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건 내가 확인을 못 해봐서요. 예, 예. 모르겠는데 아마 네. 우리 민속 씨름도 실제로 그 상금도 주지만 살아있는 황소를 줬으면 좋겠어요. 경기장 안에서 천하장사가 되면 아, 살아있는 황소를 천하장사 앞에 트로피도 들고 황소를 들고 나가고 해서 실제로 실물로서 보여주는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우리 관객들이나 또 시청자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천하장사에게 꽃가마를 타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황소를 끌고 홍사를 끌고 가는데, 그래 황소에다가 금목걸이 쪽 예, 실제로 황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옛날엔 줬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황소를 주게 된 계기가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이 가장 큰 재산이 황소였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집값과 맞먹는 게 과거에는 황소였기 때문에 이 씨름이 과거에 이제 지역 부락에서 장사 대회를 했을 때 그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황소를 내서 그 장사에게 황소를 주는 게 이제 지금처럼 관례가 됐는데 그 관례를 가지고 북한은 그대로 따라가 있으면서 북한에서도 지금 황소를 주는 것보다 대황소상을 받는 게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황소뿐만 아니고 황소 목에 금종을 줍니다. 100돈짜리.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못 준 지가 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이제 소규모 동네 씨름 장사 대회에서는 큰 대황소는 아니지만은 송아지를 아직 두는 데가 있고요. 지금 이게 금전적으로 바뀌었는 게 스포츠가 이 상업화 즉 이 돈 금전과 왔다 갔다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소 대신에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상금을 금을 이제 돈을 주게 된 거죠. 네.
그럼 우리 지금 전통문화 스포츠인 씨름, 이 씨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남북의 뭐 공동 노력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뭐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씨름 관계자, 이제 씨름 이제 체육 학자들이 모여서 이 스포츠에 대한 연계성, 통합성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한민족이지만은 문화 자체가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일 경기로 만들어 버리면은 거기에 맞는 굉장히 유수한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 앞서 말했지만 탁구나 축구와 같이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씨름 또한 이러한 것들도 합의하면은 이 씨름과 유사한 전 세계의 이 유사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옆나라 일본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몽골, 스페인, 러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스위스, 스웨덴 각 나라마다 씨름과 유사한 종목이 많은데 그 종목에다가 삿발만 다 차면은 다 씨름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다시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세계에 전파시키면은 제가 이제 제 앞으로의 꿈이 이 씨름을 세계 선수권 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넣는 게 꿈인데 아마 그럼 그게 우리 유인님께서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경평 씨름대를 해서 남쪽 천하장사하고 북쪽 천하장사가 붙어서 예. 진짜 우리 한반도 전체 천하장사를 왕중왕전을 막. 왕중왕전 해보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먼저 아니, 남북한이 같이 하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2032 남북 공동올림픽을 주최하는 거기에 정식 종목으로 넣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야. 상징성도 있을 것 여기서 같고.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품은 이제 황소가 되는 거죠. 정주영 그 회장님 위에 황소 끌고 갔잖아요. 맞아요. 황소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정도상 부회장님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 그리고 남북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결의 그리고 고려인과 조선족까지 우리 핏줄을 가진 한민족 모두의 언어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지 600년이 지났는데 우리 민족은 세종대왕의 언어 영토, 세종대왕이 살았을 때 우리 민족의 언어 영토 안에서 국어사전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된 이후에 각각의 분단사전을 가졌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분단사전이고 조선말 대사전은 북한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사전인데 결의말 큰 사전은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로 최초의 통합적인 우리말 대사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함께 남북이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그 퀴즈 정답자 상품으로 황소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야, 우리 준비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남북 통합 국어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실 때 가장 재미있었던 북한 말들이 있습니까? 깜짝 놀란 것은 얼음 보숭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 갈 때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 나를 먹고 그 말을 많이 듣고 북한 고려 호텔에 가가지고 그 커피숍 가서 얼음 보숭이를 달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얼음 보숭이 모르냐 했더니 설명을 했더니 아이스크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떤 용어는 순 우리말로 바꿔놨지만 실제 대중은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얼음 보숭이, 그다음에 곽밥, 도시락. 북한은 벤또라고 쓰지 곽밥이라고 안 쓰더라고. 국어 사전에는 벤또는 없고 곽밥은 있어요. 도시락의 형태로. 근데 북한 주민들은 곽밥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북한이 열심히 순우리말로 만들어놓은 말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몇 개의 단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만 있고 실제 사용하고 또 실제는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예, 우리 스포츠계에도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그 편찬 사업을 이제 또 지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신 감독님 하면 선수 시절에도 북한 팀하고 경기를 치렀고 또 지도자 남북 단일팀의 지도자로도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19년 독일에서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다녀오셨는데 그때 선수 및 코칭 스텝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칭 스태프는 이제 저희 한국 팀이 이제 총 스텝이 8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감독 코치, 골킥 코치, 체력 트레이너, 의무 트레이너 2명, 그 다음에 분석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신명철 코치라고 평양 용남산 종합대학 그 팀을 맡고 있는 그 코치 선생이 한 명이 네. 이제 코칭 스태프에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네, 우리 유승민 위원께서 저 목 탄다고 지금 물을 주시는 바람에 잠깐 끊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북 핸드볼에 있어서 아까 좀 용어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좀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 개인 종목이 아니라 팀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전략, 전술 뭐 또 이렇게 그 훈련할 때 어떤 용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남북 단일 팀이 출전 이제 2018년도 5월 달에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 대회는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대회가 이제 개막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도 많았고 이제 걱정도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최초 계획은 최소한 훈련 기간을 30일에서 40일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 종목이 아니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팀워크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30일도 짧죠. 그렇지만 어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20일 정도 못 되게 사전 훈련을 이제 했었고 또 장소도 이제 제가 요청했던 거는 서울이나 이제 진천 선수촌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어떤 훈련이나 이런 어떤 시설면이나 어떤 영양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진천 선수촌을 이제 장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북측에서 오는 어떤 선수단의 어떤 보안이나 안전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그러면 제3의 나라에서 하는 방향을 갔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걸 캔슬을 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최국인 이제 독일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그 개막전이 열리는 베를린에서 사전 훈련을 하는 거를 이제 추진해 줘 가지고요. 네. 그래서 2018년 12월 22일 날 이제 남북 선수단이 첫 상봉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약 한 1월 10일 날 이제 독일하고 저희가 이제 남북 단일팀의 개막전을 치렀는데 네.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대륙별로 이제 예선전을 통과해서 출전팀이 24개국이 출전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예. 이제 한국 팀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 핸드볼이 세계 한 15위에서 20위 사이를 수준이라고 보면 네. 이제 북한은 뭐 국제대회 나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 시절 때 이제 1990년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선수 생활로 그때 출전했을 때 이제 북한 남자팀이 그때 출전했었거든요. 30년 전에. 네. 그래서 저희하고 경기했을 때 저희한테 한 20점 이상 이제 엄청 차이 나네. 졌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뭐 국제 대회는 남자는 한 번도 출전은 안 해서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아예 뭐 수준이나 뭐 어떤 그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단일팀으로 또 출전한다고 하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처음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 파악해야 되고 예. 또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이제 북한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우리 선수들하고 어떤 뭐랄까 이 팀 전력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선수들은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4명. 예.
선수들끼리도 좀 이렇게 호흡은 어떻게 금방 좀 화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지도하는데 어떤 화합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치우치셨는지. 아, 이제 북한 선수들 4명도 한 팀의 선수가 아니라 이제 북한의 이제 지금 팀이 지역 팀이 한 5개 팀이 있고 그 대학 팀이 2개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7개 팀이 1년에 한 3, 4회 정도 대회를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에 잘하는 선수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 남북 단일팀에 출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북한 선수들끼리도 이게 서로 이제 뭐랄까 교류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떤 이제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런 거에서 서로 이제 틀린 점이 많았고 네. 또 이제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어떤 그런 그 수준이 또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어떤 대회를 치를 때 또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경기를 뛰면 무조건 이제 북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야 된다. 4명 전부 다 아니면은 아니 이제 일부- 4명이 아니라 뭐 한 명이 한 최소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 무조건. 예, 그런 어떤 뭐랄까 또 그 감독의 어떤 그런 위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4명의 선수의 어떤 그런 기량들을 또 빨리 파악해서 파악하고. 우리 선수들하고 접목을 시켜갖고 어떤 뭐랄까 어떤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했었죠. 네. 지금 막 댓글에 현장에서 보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내년에는 북에서 이 토크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개막전을 예. 1월 10일 날 이제 이번 대회 그 2019년도 독일에서 덴마크하고 독일하고 공동 개최했었을 텐데 그때 주인공은 개최국인 독일하고 우리 남북 단일팀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조 편성도 독일이 이제 일본 시드를 받았고 이제 저희 그 남북 단일팀은 추첨도 안 하고 그냥 독일 팀의 조로 들어갔어요. 독일 팀에서 요청을 해서 예. 1월 10일 날 개막전을 우리하고 독일 팀 경기만 한 거예요. 한 경기만. 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예선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장에 13,500명이라는 그 관중들이 와. 그 응집해 있어가지고 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16명도 출전했는데 세계 선수권대 출전 경험 있는 선수가 2명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젊은 어떤 선수들 어떤 그 미래를 보고 그 대회를 네네. 출전했었는데. 근데 이제 북한 선수 4명은 국제대 한 번도 안 나와 있지. 그 큰 체육관에 13,500명이라는 그 관중들이 차 있지. 경기장에 딱 들어가는데 북한 선수들 그 눈빛을 보니까 그냥 이 뭐랄까 이 얼어가지고 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감독님 혹시 뭐 이런 그 선수를 릴렉스 시킬 수 있는 무슨 어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의 가족들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잘하는 거를 네. 이 코트 안에서 이 코트를 무대라고 생각해라. 예.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여주고 나와라라고 주문을 했었죠. 근데 그 90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선수로서 북한 팀하고 만났을 때랑 지도를 하기 위해서 단일 팀으로 지도를 하면서 만났을 때 느낌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차이가. 네. 그 선수 시절에는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선수 역할이니까 네. 내가 기회가 줬을 때 어떤 뭐랄까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력만 잘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단일 팀을 구성해서 감독의 역할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성적도 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선수들 간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그렇죠. 거에서 또한 또 어떤 뭐랄까 지도자들 간의 어떤 그런 그쪽 북측에서 온 분들하고 관계 이런 거 면에서도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많았었죠. 네. 그 우리 김병지 이사장님 그 축구 남북 축구
그죠? 또 한일전 이게 우리 그 A 매치에 있어서 또 굉장한 또 이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남북 축구, 남한과 아까 여자 축구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북한 축구 수준이나 또 어떤 그 장점이라든지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술적인 차이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대한민국과 북한이 만날 때 보면 아시아전에서 월드컵 예선 하다 보면 한 8강 정도에서 만나거든요. 네. 만나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이기기는 또 힘들어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예. 그건 뭐냐면 북한이 대한민국 이기기보다는 지키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그를 고빌 때 봐서 이렇게 성적을 보면 꼭 북한을 이기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애가 예전에 우리가 94년도 미국 월드컵 나가기 전에 우리가 북한을 3대0 이기면서 일본이 그때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한테 비기면서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때도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이겨야 되고 네. 상대 팀이 일본하고 비겨주든지 이렇게 돼야 네.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북한을 3대0 이기고 다른 나라가 일본한테 마지막에 이제 비겨주면서 월드컵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매 고비 때마다 만나긴 만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네. 북한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서 뭐 기술 그다음에 피지컬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예. 남자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한 10% 15% 정도는 앞서 있다. 예, 그런 우리나라가? 정도로 예, 네. 평가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또 뛸 때 정신력이 또 틀리죠, 좀.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네. 고비에서 만나기 때문에 북한도 물러서면 안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인데 네. 스포츠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예. 하기 전에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지만 지고 나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네.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스포츠가 주는 의미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좋은 말씀 이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 유튜브 댓글에 보면 깜짝 이벤트 링크를 댓글창에 올렸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우리 조영식 감독님 그 핸드볼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단일팀으로 나갔을 때 그 성적은 어떻게 나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예선전 5경기를 했는데 저희 그 같은 조회가 독일이 세계 1위였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가 세계 4위였고 러시아가 세계 5위 그리고 세르비아가 세계 14위 브라질이 세계 16위 이 팀이 저희가 한 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막전 독일하고 해서 11점 차로 졌고 그 이제 러시아랑 프랑스 할 때도 한 약 10점 차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가 단일팀으로 출전했다고 하니까 상대팀들이 좀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팀이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마지막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상대팀 감독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르비아한테는 거의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아깝게 졌어요. 전반전 이기고 후반전에 마지막에 힘에 붙여갖고 2점 차로 패했던 기억이 있고 마지막에 브라질한테 져갖고 저희가 이제 조 최하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순위 예. 자, 네. 그때 대단하다, 그 그죠? 경기를 이기고 나서 선수단이 이제 끝나고 락커에 들어와서 다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야. 그 북한에서 온 송구 옆에 서기관이라는 분도 같이 울고. 지금 송구라고 있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송구라고 지금 핸드볼을 송구라고. 네, 송구라고 아직도 야. 거기는 이제 네.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핸드볼을 송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송구. 송구라고 그렇죠. 했죠. 예. 한국에서 60년대까지는 이제 송구라고 했었죠. 이제 70년대 네. 넘어오면서 이제 핸드볼로 네.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엉엉 울었다 그랬잖아요. 예. 감동이잖아요. 예선전에서 다 이기고 조 1위 올라갔어요. 다른 쪽에서도 일본이 다 이기고 조 1위로 올라왔어요. 네네. 결승전에서 졌는데 한일전이었었어요. 아.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한일전 졌다고. 그래서 한일전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감독님. 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저도 옆에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제일 먼저 나한테 와서 안기는 선수가 이제 북한에서 온 선수 17살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네네. 이제 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했던 선수였죠. 근데 네. 와가지고 제 가슴에 안기더라고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 이 일본을 이겼다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 선수단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큰 희망과 어떤 뭐랄까 보람이 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스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순위는 22위를 했습니다. 이야, 일본이 24위를 하고. 이야, 대단. 감독님, 자꾸 궁금해지는데 그 음식은 식사나 이런 거는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베를린에서 사전 훈련을 할 때 이제 호텔에서 지금 있었는데 호텔 네. 음식이라는 게 네.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맛있고 좋은 음식이 나와도 한 2, 3일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물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호텔에서 걸어서 약 한 5분 거리에 그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많이 요청을 해서 선수들이 좀 뭐랄까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그 한국 식당을 많이 이용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연말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든지 또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이럴 때 그 독일에 계신 남북 그 대사님들이 또 오셔서 떡국도 직접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선수단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럼 북측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알고는 있네요. 예, 알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훈련이 없는 날 이제 제가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쉬는 날 이제 선수들한테 임무를 줬죠. 그래서 이제 한 명 이제 북한 선수 한 명에 우리나라에서 3명씩 나이 들어갖고 밖에 이제 어떤 뭐랄까 패스트푸드 이런 데 가서 뭐 같이 음식도 먹고 얘기 좀 하고 해라 그랬더니 그 북한 선수 4명이 햄버거를 한 번에 다 동시에 3개씩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수들 우리 축구, 씨름, 탁구의 그 최고의 어떤 정점을 찍은 선수 출신의 지금 이제 지도자, 행정가 이렇게 계신 분들인데 그 북한의 그 선수들은 훈련 이후에 좀 이렇게 뭐 회복을 한다든지 뭐 자기만의 어떤 그 또 훈련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던가요? 아니면은 진짜 상당히 열악하죠.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의식 수준이나 이런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그냥 방에서 왜냐하면 또 이제 되게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그때 이제 참여를 했고 또 주위에 또 옆에서 또 그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서 내려온. 그래서 선수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방에만 있었는데 이제 저쪽 덴마크 넘어가서는 이제 호텔 방이 이제 중간에 방과 방 사이에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에는 이제 한국 선수, 이쪽에는 북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뭐랄까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한국 선수가 불러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할 때 불러가지고 먹고 막 그래서 서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 저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때 왔을 때 기억이 신발도 그냥 신발 한 켤레, 옷도 추리닝 하나.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와가지고 그때 가슴이 제가 좀 많이 아파서 빨리 용품을 최대한 빨리 지원받아서 선수들이 그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때 막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 어떤 경기력 향상,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성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산업, 또 스포츠 의료 여러 가지를 또 교류할 수 있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헤어질 때 그 보통 다음에 또 보자 뭐 만나자 뭐 해야 될 텐데 덴마크에서 이제 다 경기를 마치고 헤어지는 날 저희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끼리도 어울리면서 우리 너희들과 우리의 사이는 굿바이가 아니다. 우리는 See you again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고 그때 이제 북측 선수들이 이제 먼저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때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핸드볼 국제 대회나 현장에서 다시 부딪힌 적이나 소식을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아직 저는 소식 들은 적은 없어요. 야, 참 그래도 그 선수들 마음속에는 함께 나눠 먹었던 저녁에 나눠 먹었던 라면, 감독님의 지도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가슴에 안고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예. 꼭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우리는 예. 꼭 만날 거야라고 예. 제가 선수들하고 포옹을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우리 김병지 이사님, 그 남북 축구 이렇게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요즘 뭐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많아졌죠. 뭐 의료, 뭐 지원, 트레이너도 뭐 코칭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뭐 그 아까 좀 전에 말씀 재활 그리고 팀 닥터, 주치 뭐 이런 다 보는데 북한 팀들은 어떤 구조로 좀 출전하나요? 북한도 많이 있어요. 조금 다르게 많이 있죠. 뭐 경호원들, 감시자들. 예. 스텝은 비슷할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아,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한데 좀 친해지고 나면 이게 좀 신기한 게 감독끼리 먼저 친해지잖아요. 선수끼리 먼저 친해져요. 아, 아무래도 호흡하고 같이 뭐 예를 들면 뛰지 아시안 않으니까. 게임을 갔다 그러면 선수촌에 가면 북한 선수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 쓰고 북한 팀이야 그러면 네. 또 선수끼리 먼저 친해졌다가 네. 코칭 스텝 그 다음에 싹 섞여요. 야. 근데 헤어질 때 되면 야 이제 좀 알만하니까 딱 또 헤어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눈초리, 눈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경계심이 상당히 심해요. 하루하루 가면서 좀 편해졌다가 이제 뭐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니까 우리가 축구화도 주고 뭐 골키퍼 장갑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친해질만 하면 이제 알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기약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참 예. 너무 안타깝다. 우리 그 위원님 지금 IOC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우리 남북 단일팀, 남과 북 이 분단된 조국의 현상을 IOC 위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아. 네, 우리보다도 더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아.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네. 그러면 그런 단일팀이나 남북 스포츠 교류 이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 아까 남북 핸드볼 단일팀이나 뭐 축구나 저희 탁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만 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연맹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걸 염원하고 특히 그 핸드볼 개막전 할 때는 토마스 바 IOC 위원장도 제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저희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그런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아까 김병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스포츠만의 그 순수함, 그 하나의 룰 속에서 정말 같이 경쟁하고 땀 흘리고 그렇죠. 끝나고 나서는 땀에 젖은 유니폼을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갈아입는 같이 주고받는 그렇죠. 그런 것들의 모습이 정말 이 스포츠는 모든 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정치, 종교, 인종을 넘어선 게 올림픽 정신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제연맹이나 각국의 사회에서 어떤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네. 단일팀을 하겠다 아니면 뭐 대회를 같이 나가겠다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위원 평소 때 이래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이제 실제로 뭐 분 단위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내 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2019년도 그때 이제 단일팀, 1991년도에 단일팀이 이루어지고 2019년도에 단일팀을 이루어졌는데 그때 간헐적 혼합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이제 거뒀습니다. 부산에서 그 원래 개최되려고 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쉽게도 지금 자꾸 연기가 되고 또 이렇게 됐는데 그 실제로 준비하려고 했던 어떤 과정이나 또 남북 간의 어떤 탁구 교류 여러 가지 어떤 계획했던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그 남북 단일팀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예정대로는 올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남북의 어떤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에 네.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돼서요. 예. 사실 어떤 피드백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연맹 또 저희 다 노력을 해봤지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2월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네. 추진을 해서 정말 이 경색된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스포츠가 좀 나서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걸 꼭 스포츠가 나서 정치적인 이슈를 푼다기보다는
저는 스포츠는 굉장히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남북단일팀하고 혼합복싱 묶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네네. 그게 지금 1년 반 동안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네. 어떤 기회가 온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다시 한번 그런 기회들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뭐 이건 저 혼자 회장으로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그 대표팀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들한테 다 의견을 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지난번 우리가 스웨덴에서 단일팀 했을 때도 그렇죠. 예. 여기 조영신 감독님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예. 선수들한테 먼저 제가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선수단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의 의견을 구하고 선수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겁니다. 야. 네, 그래서 요즘에는 무턱대고 이게 야, 이거 무조건 해야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본인 또 땀을 흘려서 대표 네, 선수가 그래서 됐는데. 선수들한테 동의를 아. 구하고 감독의 동의를 구해서 이런 상황인데 아. 하겠냐?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만약에 찬반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가 많다 그러면 추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선수단 미팅을 통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배리어, 그죠? 또 그런 정신들이 스포츠는 아직 살아 있네요, 그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네. 깜짝 단일팀 할 때 원래 저희 엔트리가 5명이에요. 아. 세계 선수권대회 5명, 북한 5명, 저희 5명이잖아요. 북한 4명을 참가를 시켰거든요. 네. 그럼 남북 단일팀 갑자기 깜짝 하면 9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합을 뛰는 엔트리 안에 5명밖에 못 넣는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를 3명 넣을 거냐, 북한을 3명 넣을 거냐, 막 옥신각신하다가 저희가 이제 3명, 저희가 이제 3명을 받기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그러면은 메달을 못 받을 네. 수 있잖아요. 5명이 엔트리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제연맹이랑 막 이렇게 추진을 해서 9명 전원 다, 10명 전원 다 메달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플로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벤치에 보통 시합 뛰는 멤버가 이게 다 앉거든요. 코칭 스텝에서. 그 나머지는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 다 제가 그 협의를 해서 다 내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팀이 일본에서도 이거는 페어하지 못하다. 아.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자기들은 5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뒤에 세컨 코치, 서드 코치까지 다 의무 트레이너가 내려와서 9명 대 9명으로 시합을 한 굉장히 이례적인 예, 그런 게 됐고 메달 수여할 때는 따로 제작한 게 없으니까 먼저 북한 선수나 저희가 줬어요. 양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번 총회 때 받아서 국내에서 우리 선수나 제 수여를 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예, 이 합리적으로 해야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국제적 정서, 국내적 정서, 또 선수들을 또 보호해야 되고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러면서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까지 이끌어내려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는 우리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도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화합을 이끌어낸 용어 중에 핑퐁 외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중국과 미국. 자, 우리 축구공이 한 500g, 몇 g 정도 됩니까? 축구공이? 잘 모르겠네요. 뭐 한 400g 정도 되잖아요. 예, 저 보니까 뭐 400g 에서. 400에서 한 500g 정도 뭐 이래 된다고 이제 뭐 알고는 있는데 이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또 감동을 또 주고 그죠? 국민을 하나로 또 엮어내고 그 월드컵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대표 팀들이 움직일 때 축구라는 종목이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김병지 이사장님은 사단법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지금 회장으로 계시거든요. 뭐 제 생각에 이제 국가대표 교류전도 중요하지만 축구를 통해서 이 남북 교류 우리 김병지 회장님께서 한번 그냥 구상을 하신다라면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을 하면 아주 이게 또 많은 국민들의 또 어떤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제가 대답하면 사실 좀 진부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은 다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한번 집안 분위기를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얘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참 집에서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은 알뜰하게 쓰잖아요. 근데 한번 남편이 한 번씩 얘기 던지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 왔는데 왜 이렇게 잘 규모 있게 못 써? 라고 하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네.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다 잘하고 있어. 라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섞다 보면 약간 부딪히잖아요. 이 경제적인 얘기들인 거고. 아들, 딸이 있으면 야,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다 보면 뭐 아빠 편에 쓸 수도 있고
엄마가 또 늘 같이 이렇게 좀 보듬어 지 엄마를 좀 좋아하고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외식을 하게 되면 네. 좀 좋은 레스토랑 뷔페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분위기가. 야 부인 저기 가면 저 네. 횟감이 맛있어 먹어. 어,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스포츠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정치 외교는 부딪히더라도 네. 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에서 스포츠와 한 팀이 돼서 뭔가를 하게 되면 네.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보잖아요. 이겨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네. 한 배를 타는 느낌인데 스포츠는 그런 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외식을 참 잘했는데 챙겨주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당신 고생해서 이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당신이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가정이 이끌어지는 거야라는 것처럼 네. 스포츠는 그런 매개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야, 윤활유. 표현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오늘 외식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야, 스포츠니까 가능하고, 그죠? 가슴이 와닿습니다. 이래 자연스럽게 서로를 엮어줄 수 있고. 우리 정도성 부위원장님, 지금 이 스포츠인들, 레전드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남북 교류를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순간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고 나서 경기 다 끝나고 헤어질 때 북한 선수단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도구, 장비, 옷을 달라고 했어요. 이미 헌 거고 사용했던 거니까 8명 분인데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기어이 미국한테 물어봐요. 줘도 되냐고. 이래가지고 8명의 선수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장비를 못 가지고 갔어요. 평양으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만 입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개입되는 건 좀 스포츠에서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 봄에 이제 중국 곤명에서 남북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탁구 합숙 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네. 평양에서는 곤명까지 도착을 해 있는데 우리 이제 익산에 이일여고 학생들하고 전남에 어느 남자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가려고 하는 한 3일 전까지 통일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기어이 허가를 안 해줬어. 네. 기어이. 그래가지고 노쇼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쿤명이 호텔 예약한 거, 북한 선수단 호텔 예약한 거를 일체 지불을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가 좀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주 사소하게 막는 게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당국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선수들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선생님들 우리 선수들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스포츠야말로 마음의 교류 같아요. 몸으로 하는 교류인데 사실은 마음의 교류 같아. 이 선수들이 몸으로 부닥치면서 내면과 내면이 이어지고 마음이 이어지는 교류 같아서 이 교류를 우리가 아주 하루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마음이 아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유. 참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 그 종합체육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종합체육대학 같은 걸 세워서 이제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체육교류의 수준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10월 15일 날 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대한민국하고 북한 경기가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죠? 이 경기가 무관중으로 지금 치러진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에서 그때 당시에 북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응원단을 파견한다든지 또 심지어 참관단까지 파견까지 제안하면서 북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죠, 그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렇고 경제와 스포츠, 문화, 학술, 교류 이 모든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꽁꽁 얼어붙고 있는 남북 관계와 별개로 지금 그 한국, 북한 스포츠 얘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교류를 해오려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얼어붙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물꼬를 둘 만한 좀 아이디어는 없을까? 꼭 축구 분야가 아니라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병지 사장님 한 말씀. 저는 종목을 뒤로 하고 어쨌든 늘 세상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꿈을 네네. 키워나가는 거고 제일 친숙한 거는 아이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나 뭐 스포츠 교류나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 고정관념은 아이들끼리. 어른분들은 벌써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고 차세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준다라면 예. 그 마음 자체를 아까 뭐 마음이 통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토대가 먼저 되는 게 뭐 탁구도 좋고 핸드볼도 좋고 씨름도 좋고 축구도 좋고 야구도 좋고 모든 종목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 우리 이태영 교수님 예, 한 말씀. 교류를 멀리 찾지 말고 네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응답하라 신 한반도 체제 이거를 네네. 이렇게 남북 페널 안고 북쪽에 북한 페널 하나 앉아가지고 아, 유튜브로 한다. 이게 인터넷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만의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서로 상방을 얘기하는 대화의 장이 여기서 먼저 이루어지면은 몸이 또 따라 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하더라도 꼭 굳이 감사합니다. 처음 한 봤습니다. 곳에 안 모이더라도 그죠? 예, 예. 영상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빨리 예. 실천되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좀 만들어 주시죠. 예? 남북 스포츠 교류.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뭐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 네.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각 연맹 차원 또 그 시 지역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북한이 문을 안 열면 마음은 안 열면 그 어떤 것도 시도될 수 없다라는 게 참 슬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게 네. 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진실되게 좀 이게 전달이 되면 언젠가는 이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잠깐 열고 닫고 해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뭔가 이게 돼야 된다. 그게 전제하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더 저의 교류나 발전적인 어떤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첫 번째는 가장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있는 대회가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 2월 말에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네, 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북한 선수들이 꼭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예. 특히 여기 계신 통일부, 네, 뭐 외교부 네, 등등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정도상 부위원장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츠 교류 분야에 있어서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와 유엔 대북 제재가 좀 해제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이스하키 단일팀 같은 경우에 사용했던 장비를 안 주는 대북 제재 때문에 안 주는 사태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단일팀을 만들고 같이 훈련하고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걸 전부 제재해서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채 같은 거 미제면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사용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해제할 필요성이 있고 스포츠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으로 노트북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 네. 가지고 못 움직입니다. 대북 제재 물건이라서. 그래서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스포츠 교류 분야에 있어서라도 먼저 좀 해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김병지 선수님 말씀이 좀 좋은데 유소년들, 청소년들 중심의 그 교류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청소년 중심의 국제대회를 창설을 해야 됩니다. 국제대회를 만들면 북한이 쉽게 응해줘요. 우리 옛날에 판을 만들어놔야 그렇죠. 된다. 전국체육대회에 북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여 요청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전국체육대회는 남한만의 전국체육대회지 한반도 전체의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올 수가 없는 거야. 북한을 우리나라의 한 시도만 취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거는. 예.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북한이 오게 해야 된다. 그러자면 김병준 선생 말씀을 따르자면 유소년, 청소년, 학생 대회를 국제 대회를 자그맣게 많이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단일팀으로 계속 참여하게 하는 이런 교류 형식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면서부터 그렇죠.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있으면 예. 거기 다 담아져 있을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자, 2020년대 김병지 이사님 11월 12일에 우리 얼마 전이죠. 그죠? 네네.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 파주시 임진각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임진각 DMZ 평화 월드컵 토크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취지 자체는 남북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했던 것이 이제 판문점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던 것이고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이 이 스포츠 교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남북 축구가 제일 먼저 이제 단일팀을 만들어져서 이제 교류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인데 스포츠가 먼저 함께 하자.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정치, 경제, 외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스포츠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흔쾌히 팀 2002 멤버들이 이제 함께 해줬고, 2002년 월드컵의 레전드들이 네 함께 했고, 그다음에 북한 출신 탈북 이런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지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응원해주고 또 어차피 예산이 또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지원 계속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태현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쪽 지도자가 내려와서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좋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스포츠 대회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이태현 교수님, 우리 남북 스포츠 교류에서 단일팀 구성도 중점 씨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면서 씨름 대회를 한번 개최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좋죠. 예. 네, 무엇보다 그 전에 이 38선에서 남한몰의 반, 북한몰의 반 원을 만들어서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함께 씨름 한마당을 한번 열어보는 게 먼저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가 주로 이제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생활체육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남북 생활체육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치 안보로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스포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세미나를 주제로 해가지고 넓혀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 정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로 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유승민 의원님, 2018년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어떤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올림픽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됐거든요. 그 감동을 우리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게인 평창, 어게인 2018 IOC 위원으로서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도 사실 탁구라는 종목 국한된 건 아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북 아까 드록바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작년 파리에 모나코에 피스앤스포츠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피스앤스포츠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는데 남북 관련된 걸 발표를 했는데 드록바 선수가 피스앤스포츠의 부회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진 요청하니까 너무 감동 깊게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남북 이슈는 전 세계의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항상 어젠다에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어게인 2018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유스 교류도 말씀하셨고 저희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정말 큰
그 모멘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동계 청소년 청소년 올림픽. 올림픽, 예, 네. 아시아권에 처음 열리는 올림픽인데요. 네. 평창 올림픽의 어떤 레가시 측면을 네. 좀 더 개성 발전시키는 차원의 올림픽인데 그 청소년 올림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북한에서 참여 공동 이걸 넘어서서 북한에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거죠. 교육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스포츠 교류를 한다면 그게 하나의 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 네. 청소년 올림픽은 일반 올림픽과 다르게 메달 집계를 안 하고요. 그냥 그 예를 들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제가 유스 올림픽을 갔는데 10인 단체전이 있더라고, 배드민턴이. 아, 근데 나라가 다 틀려요. 어. 나라가. 그러니까 화합과 교류,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게 청소년 올림픽이라서 예. 그런 것들 좀 겨냥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한 생활체육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 유소년으로부터 시작되는 교류, 스포츠를 네. 뛰어넘어서도 교육, 문화, 그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강원도에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네. 강원도가 유일한 도중에 이름을 같이 쓴대요. 강원 남도, 강원 북도 이런 식으로. 아.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강원도지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지명에서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뭔가 네. 좋은 그림을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생각만 해도 지금 막 흐뭇하고 또 그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우리 남북이 모두 함께 참가하는 국제 대회로서 이렇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조영신 감독님, 그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남북 단일팀을 다시 한 번 더 감독을 맡게 된다라면 그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했으면 아니면 뭔가 추진했으면 아니면 준비를 했으면 이런 좀 아쉬운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다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준비부터 그다음에 어떤 대회에 임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너무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선수들이 손발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북한 선수들의 기용을 어떤 뭐랄까 명분만 기회를 줬지 어떤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핸드볼은 이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북한 선수들이 좀 우리 한국 선수보다 좀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 선수 이제 북한 선수는 공격 선수만 기용하고 수비 때는 빼고 우리 한국 선수들만 채우고 어떤 이런 전략을 많이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뭐 북한 선수도 뭐 2명 이상 어떤 경기에 투입을 시켜서 진정한 진짜 남북 단일팀의 어떤 그런 그 팀으로서 운영을 해보고 싶은 게 그때 못했던 게 그게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서두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호흡을 좀 맞추려면 한 어느 정도 전부터 좀 모였으면 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뭐 상당히 그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 종목은 그냥 개인만 잘하면 되는데 어떤 단체 팀 스포츠는 어떤 서로 배려해야 되고 또 어떤 서로 어떤 뭐랄까 전략에서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그 훈련이 최소한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은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고 하면 이제 여기 한국에서 한 달 훈련하고 또 이제 북한에 가서 한 달 훈련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더 이제 핸드볼의 어떤 그런 그 남과 북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남북 단일팀 그 대회를 마치고 나서 최고 좀 성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제 북측 북한 그 송구협회 서기장이라는 분이 제안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나왔듯이 청소년이라든지 유소년 이런 교류를 평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그 남한의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제안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너무 보람도 있었고 뿌듯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가 된다고 하면 북한도 이제 좀 핸드볼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북측도. 야, 지금 아까 말씀 나온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태영 교수님, 이제 남북 통합 천하장사, 그죠? 뭐 이런 씨름대 개최가 이제 개최된다면 정말 아까 뭐 대황소에다가 금방울을 내걸고 이렇게 하면 정말 뭐 이슈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정부나 이런 교류가 있으면서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회 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통일부 주체니까. 제가 진짜 여기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통일부라든지 좀 씨름을 우리 것을 아끼고 널리 알리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분들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자부심을 긍정을 한 단계 높이고 또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많은 분들의 손에 달렸으면은 그분들에게 앞에서라도 고개 숙여서라도 그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숙일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예. 자, 우리 김병지 회장님, 오랫동안 저랑 또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고 매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함께 상의도 하고 어떻게 인생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이런 분들이 우리 스포츠 행정가로서 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다양한 이런 경험을 쌓아서 먼 미래에 축구 발전뿐만 아니라 스포츠 발전에도 큰 기여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때 우리 축구라는 하나만 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남북 간의 축구 교류 한번 좀 마지막 통일부 또는 우리 포럼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도 이제 경험치를 얘기하자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웨덴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페스티벌 한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 유승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였어요. 진짜 월드컵처럼 입장식하고 퇴장식 하는데 정말 멋졌다는 거예요. 추억이 지금 또 그때 입장할 때 나왔던 음악을 들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소년 축구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북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평양에서 국제대회처럼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는 팀들이 수천 개 팀이 있어요, 진짜로. 그 팀들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페스티벌 함께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류의 문만 열리면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시작점인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뭐 통일부, 외교부에서 열어주시면 문만 열어달라. 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겠다. 여기서 금전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하실 팀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만 열어줄 수 있게끔 그런 교류만 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좀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열심히 도울 수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현신 감독님, 지도자, 선수를 떠나서 이제는 지도자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어떤 그 스토리들, 뭉클한 스토리들도 있었지만 핸드볼, 어떻게 보면 우리 국위를 선양했던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또 북한의 어떤 경기력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남북 핸드볼 교류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핸드볼이 남북 단일팀으로 세계대회를 출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우리 핸드볼로 봐서는 진짜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이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알아간다고 하면 우리 핸드볼이 더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 한국에서는 아직 저희가 프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미흡한데 북한에서는 핸드볼의 인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핸드볼을 좀 널리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중요합니다.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종목. 그죠? 자, 우리 핸드볼 또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민 우리 IOC 위원 또 대한탁구협회 이제 회장이십니다. 그 주먹도 안 되는 그 작은 공 하나로 세계를 화합하고 또 지금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가 남북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네. 민간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일부 주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안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는데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경험담, 어떤 그렇죠. 이런 진짜 북한 선수와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지식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충분하고 아이디어도 많으신데 통일부에서는 정말 어떤 뭐랄까 남북 평화 대사 이런 걸로 해서 진짜 네네. 민간 교류를 하실 수 있게끔 아.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씨름도 거기에서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따올 수 있고 네. 우리 김병지 우리 선배님도 네. 축구 쪽에서는 굉장히 레전드고 다 그렇죠. 온 국민이 다 알지 않나요? 북한 선수들도 다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활용한다면 앞으로 저희 진짜 정치 외교 이걸 뛰어넘어서 민간 스포츠 분야가 좀 더 활발하게 교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스포츠 교류 더욱 뛸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해 주시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도상 부이사장님 분야를 뛰어넘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신한반도 체제를 가까운 미래로 이제 만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는데 마지막으로 부이사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 결의말 큰 사전에서는 남북 스포츠 용어 비교 사전 같은 걸 만들어서 각 종목별 용어를 다 비교해서 서로 나눠줘서 남북 단일팀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은 청소년 탁구 교류위원회를 만들고, 강원도 교육청은 청소년 축구 교류를 만들고, 경남 교육청은 청소년 핸드볼 교류를 만들어서 각 교육청마다 단일 종목의 교류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이승민 아이오씨 설득을 해서 네. 각 교육청이 하나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키워주고 북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 방식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남북 공동 선수촌을 좀 구상하고 싶어요. DMZ에다가 진천 말고 예.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수촌. 네. 그래서 우리 군사 분계선 축구 하프라인 있잖아요. 네. 하프라인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프라인을 하고 축구장을 남북을 걸쳐서 DMZ에 만드는 거지. 예. DMZ 남북 공동 선수촌 같은 걸 만들고 각 종목의 선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 예. 그렇게 우리 스포츠계에서 나서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는 아마 이 제안을 하면은 무조건 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무조건 한다고 할 테니까 스포츠계에서 먼저 남북 공동 선수촌 2000 몇 년이라고 그랬죠? 강원도 청소년 동계대회가 24년. 24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네네. 몇 년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하여 그 안에 짓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남북 공동 선수촌들을 비무장지대에 만들어서 또 비무장지대 DMZ배 국제 무슨 대회 같은 것도 계속 만들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DMZ를 스포츠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아이들이 다 실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만 꿔도 이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포츠 레전드 정도상 부인 이사장님 좋은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하고 또 남과 북 전 세계 모든 우리 민족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만 생각해도 이제 감동입니다. 보수, 진보, 좌우 나뉘어서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 자, 우리 스포츠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아니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신한반도 체제. 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삶에서 함께하는 스포츠에서부터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스포츠 산업, 또 스포츠 과학, 또 스포츠 ICT, 스포츠 의료를 이런 교류를 통해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유승민 위원님, 김병지 회장님, 이태영 교수님, 또 우리 핸드볼 우리 또 조영선 감독님, 그리고 정도상 부이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응답하라 신한반도 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경험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네 분과 또 남북한 스포츠 용어의 차이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정도상 부의사장님 그리고 김재현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삶의 영역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으로 넓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에 가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농사도 짓고 공장도 세우는 꿈. 신한반도 체제가 실현돼서 우리의 공간이 북으로 확장되면 이런 우리의 일상의 꿈들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담아 오늘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 공간 확장과 삶의 변화. 그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이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됐던 모든 프로그램이 오늘 학술 세미나와 토크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아카데미,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 토크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가치와 공감대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남북 이슈와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한반도 체제 구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정책 고객과의 대화 사업으로 통일부가 주최하고 신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이 주관한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이 함께 그리는 미래의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의미 있고 흥미로운 행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